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오늘의 논문은 CPC V1. 그래서 논문 제목은 Representation Learning with Constructive Predictive Coding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딥마인드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이후에 그 웨이브투백이나 그 이후에 컨트라스티브 러닝 계열의 기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논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논문 분석 발표는 정두현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두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논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정두혜입니다. 주로 자연어 처리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까지 논문 내용들이 거의 좀 비전 태스크에 맞춰서 있었는지라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사실 이번 논문을 선정한 이유가 음성이나 NLP 쪽에 좀 비교적 많이 맞춰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선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컴팩트하고 좀 난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한 번에 딱 안 읽히는, 한 번에 딱 이해가 되지 않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는지 좀 제 말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CPC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웨이브2백에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퀀셜 데이터로 확장을 하는 그런 컨트라스티브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발표 들으면서 많은 디스커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소개 감사드리고요. 바로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 말씀드릴 논문 제목은 CPC V1 Representation Learning with Contrastive Predictive Cod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여기 이 논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목차를 쫙 늘려놓고 컨텐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져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버되면 몇 부분은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진행해 먼저, 보시죠. 네. 그러면 본격적인 논문 소개에 앞서서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를 두 개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NC에 대해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NC란 Noise Contrastive Estimation의 줄임말로 타겟 밸류를 타겟이 아닌 밸류들, 여기서 노이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논문 이전에도 많이 언급되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서 정답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타겟 밸류를 클래스 1에 매칭시키고 타겟이 아닌 임의의 모든 밸류들을 클래스 0에 매칭시키고 이게 바이너리 식으로 정답이다 아니다 이거를 구분하면서 정답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게 어디에 좀 적용이 되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워드투백에서 적용을 좀 변형을 해서 할 수 있더라고요. 워드투백이란 주변 단어를 살펴서 가운데에 올 단어를 맞추는 테스트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드투백에서 첫 번째로 주변 단어들에 해당하는 원화 벡터들을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매핑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해서 전체 단어 사전 중에서 정답에 해당하는 단어 확률을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도출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네. 이때 전체 단어 사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요즘 나오는 버트 내지 기타 좀 막강한 성능의 모델들은 단어 사전이 3만에서 5만까지도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고려해서 전체 단어 사전이 아니라 훨씬 적은 수의 단어인 네거티브 샘플을 활용하여 정답 단어인지 아닌지 맞추는 테스트로 치환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데에서 NC를 활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고 그 그 NC라는 게 다음으로 사실 잠깐 네, 그 NC라는 게 사실 그 인스턴스 와이즈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오브젝티브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인스턴스 와이즈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너리가 되는 거죠. 뭐 A라는 이그젠플과 B라는 이그젠플을 서로 그냥 비교해서 얘네가 같다 다르다만 판별해 주는 거고, 다만 이제 다른 점은 이거를 인스턴스 와이드하게 모든 트레이닝 인스턴스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이 컨트라스트 러닝이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오브젝티브가 이 NC이고, 아마 이 NC 로스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컨트라스티브 로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맞아. 조금 헷갈렸던 게 네네. NC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 논문에서 되게 많이 등장을 했는데 네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인스턴스를 보는 거를 포괄적으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한다면 이 NC는 네거티브 샘플링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건지가 조금 아, 의문이었거든요. 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NC라는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그러니까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오브젝티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NC라는 로스를, 뭐 NC 로스 오늘도 나오잖아요. 그 로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거티브 이그젠플이 필요하죠. 반드시 네거티브 이그젠플이 필요하고, 그 네거티브 이그젠플을 어떤 식으로 추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로스를 구성할 수 있는 로스에 대한 것과 그 로스에 들어가는 네거티브 이그젠플을 어떻게 샘플링한 것과는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따 로스 나오는 부분에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전 지식이 NC와 더불어서 프레딕티브 코딩이라는 개념이 논문 제목에도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래에 올 혹은 다음 스텝에 해당하는 데이터나 빠진 데이터 혹은 문맥 정보 자체를 예측하는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NLP 태스크에서 주변 단어를 방금 보신 것처럼 주변 단어를 예측하기, 다음 단어를 예측하기 등의 태스크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고, 비전에서는 흑백 이미지를 컬러링하는 태스크를 이 프레딕티브 코딩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딕티브 코딩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뉴로사이언스에서 뇌가 여러 레벨의 앱스트랙션으로부터 예측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런 방법론을 제시를 했다고 해요, 처음에. 네. 그 프레딕티브 코딩은 다음, 사실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면 과거의 값을 이용해서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게 전부 프리딕티브 코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예를 들어주신 네, 것들과 사실 오디오 도메인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디오의 도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있으시면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주제인 CPC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NC와 프레딕티브 코딩의 개념이 모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NC 기반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프레딕티브 코딩에 접목시켜서 개선한 방식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을 논문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처음에 이게 저는 NLP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다 보니까 이게 어텐션에 대한 내용인가 했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상당히 잘 그렸고 오랜 오마주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뭐 웨이브 트랙이나 웨이브 트랙 2나 뭐 VQ 웨이브 트랙이나 다 요 그림을 기반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그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논문을 첫 번째로 읽었을 때 이 그림이 되게 직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두 번, 세 번 읽으니까 이게
이렇게 그리는 게 최선이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직관적이지 않다고 느끼셨나요? 그냥 궁금해서 어, 여쭤보는. 이제 뒤에서 음. 말씀드릴 건데 이제 얘네를 인플루엔시 방법으로 비교를 아, 하는데 네네. 음, 그래서 이게 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 하는데 사실 그래도 이렇게 네네. 음, 인포 NC 방 그 개념은 여기 이 그림에 없네요. 그렇죠? 이 그림에 그쵸 그쵸 컨트라스티브의 개념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냥 프리딕티브 코딩의 개념만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조금 헷갈렸었는데 음, 음. 그래도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최선이었을 것 같다 생각이 나중엔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모델링을 위한 메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슬로우 피처스라는 핵심 가정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입력 데이터의 여러 파트를 학습하며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의 다른 파트의 기저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고차원의 신호를 인코딩하는 방법을 학습을 하고요. 그 동시에 데이터의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저차원 정보와 지엽적인 노이즈는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두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며 살아남는 특징 및 정보를 슬로우 피처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예시를 들자면 음성에서 발화자 정보를 슬로우 피처스라고 할 수 있고 이미지의 객체 혹은 텍스트로 따지면 책의 줄거리 등을 이런 슬로우 피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논문에서는 이런 슬로우 피처스를 잘 뽑아내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결국 레이턴트 벡터에 대한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어,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네네. 근데 다만 어떻게 하면 레이턴트 벡터를 좀 더 글로벌하게 만드냐 그런 분포를 좀 이런 느낌으로 이해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시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전까지 있었던 이런 유사한 태스크에 있어서 챌린지에 대해 언급을 해요. 이제 보통 MSE 크로스 엔트로피로스를 사용을 해서 이런 언슈퍼바이즈드 태스크를 했을 때 컴퓨팅 연산이 많이 요구되고 모델링 과정에서 이런 컨텍스트를 간과하고 컨텍스트는 앞으로 C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 타겟을 앞으로 X라고 표현을 할게요. 타겟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등 캐패시티를 낭비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지의 경우 수천 비트의 픽셀 정보들이 있는데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싹 무시하고 레이블과 같은 고차원의 레이턴트 베리어블만 고려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이 좀 낭비가 일어난다, 정보의 낭비가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C일 때 X를 직접 모델링하는 게 네네. X와 C의 공통 정보를 추출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정보를 예측할 때 타겟 X와 문맥 C를 압축적인 디스트리뷰티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인코딩하는 게 네.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이런 식을 이제 보여주는데 처음에 잘 몰랐어요. 네. 네,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신이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줄여서 MI라고 하던데 이런 상호 정보 MI를 최대화하며 입력 데이터에 공통적으로 깔린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추출하자를 모델링의 목적으로 삼았고 네. 이 식의 출처를 찾아보니까 되게 비교적 간단하더라고요. 정보 이론 이게 위키피디아 정보 이론에서 찾은 식인데 이거를 변형해서 이 식을 만든 거더라고요.
네네. 뭐 저기 분모 그 분수인 부분만 조금 변형한 저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식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였구나. 이게 원래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정의였구나 해서 이 식에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메이션을 이제 최대치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 로그 내부에 이 항을 정의를 했는데 이 항을 따로 떼 가지고 이제 앞에 이거랑 같은 거 보이시죠? 네. 여기랑. 그래서 이거에 비례하는 f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네네. 이걸 density ratio라고 뒀고 이 네. density ratio를 이런 식으로 로그 바이 리니어 모델을 사용하면 이거에 비례하는 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가정을 두고 이거를 뒤에 좀 수식으로 보여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차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약간 처음에 약간 어려운 게 여기서 이 density ratio가 요 확률의 레이시오에 비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가우시안 분포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가우시안 분포는 그 어떠한 그 컨스턴트 텀과 그거의 익스포넨셜 텀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익스포넨셜 텀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인시티 레이시오 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확률 분포 값은 결국에는 데인시티 레이시오 텀에 굉장히 디펜던시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프로포셔널하게 연산자로 써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익스포넨셜 텀의 그 안쪽에 존재하는 그 이제 수식을 이제 그 바이리니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 확률의 레이시오 값을 바이리니어로 이렇게 모델링을 한 거예요. 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 파라미터가 그 확률 레이시오의 값에 가장 잘 맞도록 저희가 구해 오는 거죠. 역으로 이제 앞으로. 이 W를 업데이트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도록 그렇죠. 만족하도록 이렇게 맞아요. 업데이트한다는 뜻이죠. 네네.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두는 거고. 그렇죠. 네네. 네네. 네. 저기서는 그러면 사실은 네. 세 개가 다 학습 가능한 건데 저 W가 나타내주고 있는 건 결국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 그러니까 사실 이 프레임워크에는 두 가지 레프레젠테이션이 존재하잖아요. 하나가 이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 G가 있고 하나가 컨텍스추얼 레프레젠테이션 C가 있죠. 그렇죠. 그 두 가지 사이에 그 관계를 그 규정하는 게 저 W라는 저 매트릭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앞에서 설명해 네.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과거 맥락과 가장 비슷한 미래 맥락을 예측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네.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거 맥락과 가장 비슷한 미래 입력의 레이턴트 값을 생성하는 게 요 CPC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W를 잘 예측하는 것이 요 모델링의 목적이고 그거 개념을 어디서 따왔냐고 하면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C값을 주고 그거와 가장 유사한 미래 G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 두 개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W 값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설명이 조금 매끄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계속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커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질문이 없으니까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모델링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앞에 핵심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워드 알고리즘을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스텝은 t 시점까지의 입력 x1부터 t까지를 각각 인코더에 통과시켜서 latent representation g1부터 t까지를 이런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논문에서는 t 시점까지의 입력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는데 코드 구현상 생각해 보면 사실 미래 시점까지 인코딩된 latent representation도 결국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냥 이 입력 시퀀스를 한 번에 다 인코더에 통과시켜도 무방하다고 네, 생각하고 있고, 실제 코드 구현도 살짝 봐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한 번에 다 통과시키는 걸로 처리하더라고요. 선생님, 그 잠깐 이 스텝을 설명하기 전에 네네. 여기 다른 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럴까요? 네네. 입력이 뭐가 있고 저기 있는 인코더가 뭐고 뭐 G가 레이턴트라고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게 뭐고 저기 또 이제 GAR이라고 있잖아요. 저게 뭐고 C가 뭐고 요 사이가 어떤 식의 아, 관계고 그 정의를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맨 밑에 있는 X가 입력 시퀀스 데이터예요. 입력 데이터 시퀀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타임 스텝별로 나눠가지고 인코더에 각각 통과를 시켜요. 그 결과들이 여기 G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네. G 인코더는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레즈넷을 넣을 수 있고, 네. 네. 그런 류의 이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이미 어떤 인코더든 관계없다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줄여서 GAR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네, 여기에 이제 시간 순서대로 태우는 과정이 있어요. 네네. 그랬을 때 마지막 타임 스텝까지 이 G라는 벡터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컨텍스트 벡터를 CT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네,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CT를 또 이제 미래 타임 스텝인 G,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 T 플러스 4 등등과 연산을 네네. 하는 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혹시 이 부분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조금만 첨언 제가 드릴게요. 네네. 네네. 총 세 가지의 벡터가 존재하고요. X가 있고 G가 있고 C가 있습니다. X는 뭐냐면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긴 시퀀셜 시그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 내추럴 랭귀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디오 시그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대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토커나이제이션이라는 걸 하죠. 이미지 그 오디오로 따지면 세그멘테이션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디스크리트와이저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입력으로 넣어주는 그 로우 샘플, 로우 디스크리트 샘플이 바로 이 X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칸막이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죠. 그 각각의 그 X가 인코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코딩을 통해서 하나의 레이턴트 벡터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레이턴트 벡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인코더는 외부의 뭐 CNN이라든지 뭐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알맞은 엔코더를 가져와서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각각의 레이턴트 벡터는 그 입력에 대한 레이턴트이긴 하지만 그 이 전체 시퀀스의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시퀀셜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퀀셜한 정보를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가 그런 이제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맡는 게 여기 오토 레귤리시브 디코더라고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시퀀스 정보를 이렇게 다 넣어서 여기서에서는 아마 LSTM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이 시퀀스 정보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어서 어, LSTM 같은 모델을 이용을 해서 컨텍스트 정보를 뽑아내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모델은 결과적으로 아까
프리딕티브 코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프리딕티브라고 코딩이라고 한 거는 이 T 시점에서의 요 콘텍스트 정보와 그 다음 입력인 요 X 있죠. 요 두 개의 정보의 그 공통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할 수 있게끔 요거를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개의 정보를 두고 요 두 개의 정보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맥시마이즈 되도록 얘를 만드는 게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좀 더 말로 설명하면 과거의 맥락과 현재의 입력의 정보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현재의 입력의 레이턴트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좀 길게 부연 설명했네요. 설명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G를 잘 뽑아내도록 이 C와 X의 상호 연관성을 높이면서 하는 게 목적인데, 이거를 어떻게 좀 잘 뽑아내는 과정을 만들었는지 한번 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다시 첫 번째는 이 G 인코더를 태워가지고 레이턴트 벡터를 X에서 G로 뽑아내는 과정이었고요. 요약하자면, 다음으로 두 번째 스텝은 이 GAR이라고 써져 있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이제 자꾸 시리가 계시네. T 시점까지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에 해당하는 G1부터 T까지를 모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하나하나 태워서 보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시점에서 나온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서 나온 이 CT를 컨텍스트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라고 하고, 네네. 수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네. G1부터 T까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태워서 나온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 다음 스텝은 말씀하신 것처럼 CT를 이제 미래 시점 GT 플러스 1부터 이제 이후 시점까지 레이턴트 벡터들과 비교를 하는 과정인데, 네. 여기서 미리 타임 스텝을 정해줘요. 타임 스텝 K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에서는 1, 2, 3, 4만큼의 예측을 하니까 K를 4로 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4개만큼의 트랜스포메이션 레이어가 있는 상태고, 네. 이거는 앞서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CT를 K개의 각기 다른 트랜스포메이션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변환을 해요.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잘라놓은 건데, 변환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제 여기까지 끝났을 때 아까 보여드린 덴시티 레이시오에 대한 식에서 이제 이 뒷부분까지의 연산이 끝난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 스텝을 말씀드리려고 이미지를 그리기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클릭 논문에서 가져온 거에다가 조금 덮어 씌웠는데, 네. 이거 글씨 잘 보이시죠? 네, 글씨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CT를 각각 변환하여 얻은 벡터와 실제 인코더를 통해 나온 시퀀스 벡터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과 익스포넨셜을 적용해서 비교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파란색이 타겟이고 회색이 노이즈 혹은 네거티브 샘플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이 좀 이렇게만 보시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뒤에 조금 더 나눠놨는데, 이제 연속된 타임 스텝들의 예측값들 중에서 단 하나의 값만 실제 해당 타임 스텝의 정답 레프레젠테이션이고, 나머지 타임 스텝의 값은 정답이 아닌 네거티브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 로우만 따로 떼서 보시면, 잠깐 질문 드리면 요게 네네. 지금 요 매트릭스가 저기 있는 W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그 로테이션이 i와 t가 여기 그 데인시티 레이쇼에 나오는 이 노테이션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네네. 문이 작아서 수정을 했다가 괜히 이제 글씨가 그림이 망가질까 못했거든요. 설명해 주시면 될 이제 것 같네요. 네. 네네네. 이 여기서부터 다시 볼게요. 이 스텝 아, 3로 묶여 있는 이 네네. 초록색 이 벡터 시퀀스들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전에 말씀드린 여기 CT가 보이시죠? 얘를 여기서 트랜스포메이션 레이어를 통과를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네, 그 각각 통과를 그 타임 스텝 개수만큼의 네. 트랜스포메이션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나온 레이턴트 벡터들입니다. 얘네가 네. 그럼 여기 i가 c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i가 엄밀히 말하면 WKC, 아, 네네. 네네. WC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WKCT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 모듈 이제 트랜스폼이 그러면 w가 해당될까요? 그렇게 네네, 이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단의 이 보라색 벡터 시퀀스는 이제 t 시점 이후부터의 시퀀스들을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걔네들을 처음에 인코더에 같이 태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여기서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 인코더는 그걸 이미 훈련되어 있는 인코더인 거죠? 프로즌 인코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네네. 사실 그거는 코드 구현을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네. 부분이 살짝 애매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양질의 레이턴트 벡터를 뽑아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 여기 네네.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 기범님이 질문 주셨는데 여기서 그러면 라지 n 값은 논문에서의 라지 k 값에 해당되는 걸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답변 주시겠나요? 네. 지금 이 그림에서 제가 나타내지 못했는데 그냥 정확하게 그렇게 대응시키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x가 인코드를 통과해서 그 t 값은 이제 각각의 x에 인코딩된 값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쵸. 네네. 이제 이제 t 시점까지 예측을 한 이제 압축을 한 컨텍스트 벡터가 이거고 t 시점 이후부터의 인코더를 태운 값이 이 위에 보라색 t 라지 t 값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성질이 다른 벡터 시퀀스들을 비교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CT랑 그 컨텍스트 벡터랑 특정 타임 스텝의 트랜스포메이션 레이어, 특정 타임 스텝의 트랜스포메이션 레이어를 거친 벡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 상단에 있던 벡터들이 모든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벡터 시퀀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같이 잘라서 놓을 걸 그랬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비교를 할 때 여기는 첫 번째 로우죠. 그리고 이거에 대응되는 시점이 첫 번째 컬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외의 컬럼들은 타임 스텝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거예요. 타겟이 아니고 노이즈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부 네네. 네네. 질문이 있는데 그 앞에 그림 보시면 이 여기에 보면은 그 인풋 x가 t보다 큰 인풋 x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x는 모두 미래 시점의 x인 거죠. 맞나요?
어, 그러니까 이 그림과 네네. 현재 그 CPC의 프레임워크에 있는 그 인포 NC의 그 프레임워크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왜냐하면 그 인포 NC는 그 CT에 대해서 그 하나의 미래값을 예측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력 자체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x가 과거의 입력과 현재의 입력에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x와 지금, 그러니까 t까지의 x가 들어와야 되고 t 플러스 k의 입력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은 t보다 큰 애들만 들어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미래의 입력만 들어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혹시 그 부분 맞을까요? 어, 일단 입력 자체는 사실 제가 이게 논문이랑 코드 구현이랑 조금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논문을 기반으로 하되 좀 코드 구현된 거를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좋은 방법이죠. 거기상에서는 네네. 네네, 거기상에서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X 시퀀스들이 사실 미래 시점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걔네들을 처음에 인코더에 그냥 쫙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네. 네네.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음. 그쵸, 그쵸. 이게 그냥 한 번에 쭉 다 들어가 버리는 거고. 아, 그리고 그- 하나 또 언급을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제 하나만 네네. 말씀드리면, 아까 그 적어주신 게 그 뭐죠? 아까 그 그림에서는 이 x는 그림이요? t보다, 이거였잖아요. 이거였잖아요. 아까 이 그림에서 여기요. 여기. 아, 그러면 네네네네. 그 다음 그림으로 가시면, 그럼 요게 의미하는 거는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림. 다음 페이지. 죄송합니다. 그 전체 페이지 보여주시면 아, 돼요. 네.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전체 페이지. 아닙니다. 그 논문의 대표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아, 논문 대표 그림이요? 네, 요거요. 네. 네네네. 그 그것은, 그러니까 요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x x t, 이거였죠. xt 요거는 네네. 결국 요 빨간색 여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거는 이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네. 맞을까요? 네네. 어떤 근, 걸 네네. 근데 이제 뒤에 이제 그 논문의 수식을 보면은 어 이렇게 안 들어가고 어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논문 수식에 따르면, 그러니까 요거 GT 플러스 1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요거밖에 없거든요. 요것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아까 보여주셨던 매트릭스 그림과 좀 헷갈려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전달됐을까요? 네네네. 일단 제가 전달이 저도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네네.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x t 플러스 5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이게 쭉쭉쭉 더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k를 4로 정해서 이 그림에서 t 플러스 4까지만 이제 나타내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필요한 데는 얘네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얘네랑도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해서 얘를 추정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왜냐면 이걸 지금까지 나온 예를 바탕으로 t 네. 플러스 1 시점에 타겟이 뭔지 추정을 하고 싶은데 비교 대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교 대상을 이제 K를 4로 뒀을 때 t 플러스 1을 제외한 t 플러스 2, t 플러스 3, t 플러스 4를 비교 대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비교 대상은 그러면 얘네들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앞에 그러니까 논문 요걸 쓰게 돼 있지 않나요? 요 앞에 거. 아, 얘네들은 안 들어가죠. 얘네들 안 쓰죠. 네네, 얘네들은 네, 그렇죠, 그렇죠. 걔네들은 CT를 생성하는 데만 한번 딱 네. 쓰게 되고, 네.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식으로 이 t 플러스 1 시점에 이 레이던트 벡터를 예측을 할 때 t 플러스 2, t 플러스 3, t 플러스 4 시점 애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 네. 얘네들이 t 플러스 1 시점에 타겟이니 물어보면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노이즈로 잡게 되는 거예요. 라고 이해를 그러면은 했거든요. 전 네네. 그러면은 포지티브 페어가 CT와 현재 시점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만 보면 네네. 이 시점에서만 보면 포지티브 페어는 결국 얘랑 얘가 되고 그렇죠? 네거티브 네네. 페어는 다른 네거티브 페어는 얘랑 얘네들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쵸. 그거를 아까 매트릭스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네, 다음 네, 여기서 그게 이제 포지티브 페어가 해당되는 게 여기 하나 그죠? 네거티브 페어에 네네. 해당되는 게 얘네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가 x t 플러스 1이었고 그죠? 이 나머지 x 나머지 x들에 대한 비교 플러스 1 플러스 1보다 큰 애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모든 타임 t에 대해서 다 다른 거죠. 이렇게 얘 t 플러스 1일 때는 얘가 되고 t 플러스 2일 때는 얘가 되고 그죠? t 플러스 3일 때는 얘가 되고 그걸 매트릭스 형식으로 쭉 나타낸 것이 이게 되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대해서는 얘는 CT잖아요. CT잖아요. 네, 좀 첨부하면 CTW1. 그렇죠. CTW죠. 네네네. 그럼 여기는 CT 플러스 1W가 될까요? 어, 어떻게 보시나요? 아닙니다. 여기는 CT는 사실 고정이에요. 아, 네. 그래서 결국 바뀌는 게 선형 변환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니까 이 선형 변환 매트릭스에 붙은 네네. 요 조그만한 노테이션들이 지금 T 시점부터 몇 번째 타임 스텝 앞이니 그거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CT 값은 고정이고 네네. 그거에 대한 그 그러니까 각 미래의 그 레이턴트 벡터 값들을 위한 W 값만 별도로 다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이해했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계속 올려주십시오. 네. 이 논문이 좀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드로잉 일단 지우고. 네, 혹시 여기까지 그러면 이해되셨다고 가정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 로우와이즈 방향으로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로스를 구하는 스텝인데, 로스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결국 보면 이게 내부항이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항인데, 네, 이거를 구해내기 위해서 대각 행렬 성분만 따로 떼가지고 NC 로스를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실제 NC 로스와 차이점을 둔다면 NC 로스는 두 개를 갖고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비교를 하는 걸 말을 하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좀 극대화하면서 여러 네거티브 샘플들이랑 비교를 한다는 점에서 인포NC 로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전체 n개의 샘플을 한 개의 포지티브 샘플과 n-1개의 네거티브 샘플로 구성하여 최적화된 덴시티 레이시오를 추정하도록 하는 로스 함수로서 위와 같이 인포NC 로스를 구성을 하고요. 질문이 저기서 네네. 포지티브 이 샘플이 n개고 네거티브는 n-1은 뭘까요? 이유는 하나 마이너스 아, 1은 어디서 오는 거죠? 전체 n개 샘플 전체 개수가 n개고 그 중에 자기가 포지티브 한 개, 빼고 네, 그렇죠? 네, 한 개 빼고 나머지가 다 네거티브로 간주가 되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제 파란 네. 이 로우만 떼서 보면 파란색이 하나 타겟, 이제 이게 1부터 n까지 있죠. 그리고 이 회색이 n-1개에 해당하니까 그게 이 상황, 이 개수에 매칭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연속 신호가 들어오고 그 연속 신호를 n개로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인코더에 각각 집어넣고 그 각각의 레이턴트 팩터 하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로우 그 레이턴트 팩터 하나가 요 로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 로우에 네네네. 해당되는 거고 자기 자신과 컨텍스트 정보만 페어 포지티브 페어고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 페어인 그런 맞아요, 맞아요. 개념인 타임 거죠. 스텝이 딱 네. 일치하는 애들만 하나만 포지티브 페어고 나머지는 네, 노이즈입니다. 네. 근데 뭐 여기서 좀 하나 첨언 드릴 거는 이 네거티브가 그 하드 네거티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는 나와 다른 애라는 그런 이제 개념인데요. 그냥 그게 정말로 그 내용까지 다 까보고 얘가 완전히 나랑 다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재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와 다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라서 사실 이 n의 사이즈가 너무 작게 돼버리면 그 중에서 실제로는 맞는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n이 작아버리게 되면은 그 뭐죠? 네거티브가 아닐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그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틀린 케이스에 대해서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뒤에서 설명이 조금 더 논문에 나오는데 혹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네거티브 샘플 개수에 대한 고찰 같은 거를 뒤에 넣긴 했는데 그 네, 부분을 언급하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스텝들을 좀 이제 장황하고 조금 어설프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좀 더 주시고요. 네, 그 코드를 조금 까서 이제 불필요한 거를 최대한 빼고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은 하지는 않을게요. 네, 뒷부분에도 네, 순서가 있으니까.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앞선 모델링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디오랑 텍스트 입력에 대해서는 얘네는 원래 시퀀셜하니까 좀 이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해가 갔는데 네, 네. 비전에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나 조금 의구심이 음, 들었어요. 네, 네, 비전에도 적용이 되는 방법인가? 네, 네. 왜냐면 이 모델에서 되게 강조하는 게 어떤 모달리티에 관계없이 다 적용이 되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그래서 시퀀스에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네. 그쵸, 그쵸. 근데 비전, 이제 이미지는 시퀀스가 아닌데 어떻게 될까 해서 봤는데, 이제 그림을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논문 그림이고, 하나는 네네. 어떤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만드신 그림인데, 솔직히 이게 훨씬 이해가 더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띄워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먼저 256 곱하기 256 사이즈의 이미지를 32만큼의 오버랩을 두고 이제 64 바이 64만큼의 크기로 크롭해서 7 바이 7의 그리드를 생성을 해요. 네. 거기까지가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크롭된 이미지들을 레즈넷과 같은 인코더를 통과시켜가지고 네네. 7 바이 7에 이제 레즈넷 같은 경우는 이미지 하나를 태우면 1024차원의 벡터가 생성이 되잖아요. 네네. 결론적으로 7 바이 7 곱하기 1024짜리 텐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컬럼을 하나 찝더라고요. 컬럼을 찝든 혹은 로우를 찝든 그 앞에 네다섯 개 이런 식으로 얘네로 컨텍스트 벡터를 생성을 한 다음에 저희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이 t 플러스 1시점, t 플러스 20점, t 플러스 30점 이렇게 프레딕티브 코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태워서 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네네 요걸 하나의 시퀀스로 보는 거네요. 그냥 그죠? 이 맞아요 컬럼 맞아요 하나를. 네네. 컬럼 하나 내지 뭐 이 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 이거를 음. 하나의 시퀀스로 치환해서 보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전에서도 이 시퀀스가 아닌 데이터를 시퀀스 데이터로 치환해서 똑같은 방법을 진짜 적용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을 보고. 사실 이게 하나의 시퀀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연속 정보긴 하니까요. 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네. 뭐 여기에 이렇게, 나왔던 네네. 것과 여기에 나왔던 것이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사실 엄청 많죠. 그쵸, 그쵸. 네네. 네. 기범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저런 방식으로 행열 중 하나만 택한다면 다른 방향으로는 컨텍스트 학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저도 비슷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사실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제 예상이지만 이게 그 CPC V2의 음, 내용을 살짝 넣는데, 살짝은 아니고 네. 그냥 뭘 개선했다 이 키워드만 넣는데, 네네. 뭔가 거기서 이거를 개선한 느낌의 뭔가를 봤던 것 같은데, 네네. 네네. 우리가 읽어야 될 논문 리스트에 CPC V2를 넣어야겠네요.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없고 나도 궁금하다가 답이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논문에서 진행한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편집해서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디오에서 이 CPC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의 실험 결과예요. 이제 왼쪽 클러스터 그림은 10명의 다른 발화자 음성에 대해서 CPC를 적용을 해가지고 발화자 음성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 TSNE를 적용한 결과를 도식화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러스터링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죠. 따로 이제 발화자 구분을 하는 테스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클러스터링이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서 이 부분이 뭘 의미를 하냐면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아까 네거티브 샘플을 한 음성 데이터 내에서 이제 각기 다른 시퀀스에 대해서 뽑았잖아요. 네네. 타겟 시퀀스가 아닌 의미의 다른 의미가 아니지. 타겟 시퀀스가 아닌 그 어떤 시퀀스를 뽑아왔을 때 걔를 제외한 나머지 타임 스텝들을 그렇죠. 네거티브 샘플로 뽑아온 것만 예시를 들었었는데 네. 이제 여기서는 뭐 다른 발화자 음성에서도 막 임의로 뽑아오고 네.
아니면 아예 동일 발화자인데 다른 음성 데이터에서도 뽑아오고 이런 실험들을 했었나 봐요. 그 말은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다른 데서 뽑았다는 말씀이실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 논문에서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사실 저희가 아까 다루기로는 현재 타겟 시점을 제외한 모든 시점에 대해서 모든 시점의 샘플을 네거티브 이그샘플로 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사실은 구현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 아마 거기서 유니폼 샘플링을 해가지고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아, 다루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식으로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내가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퀀스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에서 네거티브 이그샘플을 뽑아왔다. 지금 설명을 주시는 것 같고 당연히 더 네거티브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랬을 때 신기했던 거는 저는 이제 다른 발화자 음성을 뽑았을 때 이게 구분이 좀 잘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구분하게 되니까 이게 성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보시면 동일 발화자에서 이 네거티브 샘플을 뽑았을 때 이 정확도가 올라가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위에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몇 개의 스텝을 예측할 스텝으로 둘까로 네.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그 T 시점 이후에 두 개 스텝만 예측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하면 정확도가 상당히 낮은데 이제 이걸 올릴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를 볼 수 있죠. 근데 저도 이게 12번째, 그러니까 12스텝이 16스텝보다 왜 높을까? 일반적으로 더 많은 스텝을 예측을 하면 더 네. 성능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모델 캐패시티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리고 이 스텝이라는 숫자가 아까 매트릭스에서의 컬럼의 개수를 의미할까요? 맞아요, 맞아요. 컬럼도 의미하고 로우도 의미를 하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스텝이 너무 작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네거티브 이그젬플에서 틀렸을 때, 그러니까 네거티브 이그젬플은 인포 NC 로스의 서메이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어, 얘랑 얘랑의 네거티브 스코어의 서메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랑 우리가 다르다고 가정하는 거지만 실제로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 서메이션이 에버리지 효과가 돼가지고 완화시켜 주는데 이 스텝이 너무 작게 되면 이 서메이션을 할 건덕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을 때 만약에 네거티브가 아니었을 때 그 효과가 상쇄가 안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거티브 이그젬플의 개수가 너무 적어진다. 스텝이 낮게 되면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컸을 때 안 되는 이유는 이건 제 뇌피셜이긴 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비해서 예측하려고 하는 정보량이 많으면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예측할 수 있어요. 마치 그거는 연립방정 주식을 풀 때 그 언노운의 개수가 그 이퀘이션의 개수보다 더 많으면 못 푸는 거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적절한 그 스텝 수가 존재하는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아, 그 지금까지 얻은 정보량 대비 네네. 좀 적절선에서 예측하기 좋은 마지노선이 12스텝 정도다라고 말씀을 네네. 하신 거죠. 네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풋을 더 많이 넣어주게 될수록 이 스텝 수는 올라갈 거예요. 아, 네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요 코멘트 주신 건 저도 되게 흥미롭네요. 네. 이게 당연히 다른 화자에서 왔을 때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네거티브 이그젬플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포지티브 이그젬플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포지티브예요. 근데 네거티브 이그젬플이
이렇게 있어요. 분포가 이렇게. 이게 다 네거티브 이그젠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얘만 보고 싶은 거잖아요. 아이고, 색깔이 적게요. 우리는 얘만 이렇게 구분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도록 학습을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학습을 시킬 때 도움이 되는 네거티브 이그젠플이 얘일까요? 얘일까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이그젠플에 굉장히 가까우면서 그래도 네거티브 이그젠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얘랑은 아예 관련이 없는 네거티브 이그젠플로 학습하는 게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답안지 중에서 정답과 비슷한 오답이 있는 문제로, 그러니까 즉 어려운 문제로 학습을 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운전면허 시험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오답이 선택지에 포함되는 게 좋은지를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애들을 하드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이런 하드 네거티브라고 하고, 요것들을 이제 이지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하드 네거티브를 어떻게 잘 찾는가가 되게 중요한 그 리서치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임 스피커에서 오는 네거티브가 하드 네거티브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애들은 그냥 워낙 다르기 때문에 별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조금 세임 스피커로 하는 게 어려운 태스크가 된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지금 아, 중원님이랑 네네. 영수님도 비슷한 코멘트 주셨네요. 그래서 네네. 헷갈릴 만한 걸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해줘야 학습이 잘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네. 같은 말씀이고 음, 감사합니다. 그뭐 영수님께서 같은 네네. 말씀 주셨습니다. 네, 하드 네거티브라니. 네. 아, 이 부분이 살짝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하드 네거티브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이해가 가네요. 네네. 이 실험 결과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비전에서의 결과를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이제 다만 언슈퍼바이즈드 태스크에서 이제 여러 태스크 이제 뭐 오디오, 비전, NLP, 강화학습 등을 얘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소타를 달성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네. 언슈퍼바이즈드 태스크에서.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도 이제 보시면 성능 향상이 막 뚜렷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고 다만 트랙 데이터에서 이게 아마 퀘스천 앤서링이었나요? 이게 퀘스천 앤서링이 아니고 퀘스천 데이터셋. 퀘스천 데이터셋이죠. 퀘스천 그쵸, 그쵸. 클래시피케이션, 퀘스천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 네네. 아, 그쵸, 그쵸.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성능이 조금 올라갔는데, 저는 제 생각은 이게 나온 시점이 18년이고, 2018년이고, 버트가 2019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게 이 분야에선 발휘를 못하지 그렇죠. 맞아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뭐가 NLP이긴 한데, 그 NLU 태스크는 버트가 그 뒤에 약간 짝 먹었고, 그 버트의 엔코딩 방식은 바이 디렉셔널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얘기한 방식은 이렇게만 보는 건데, 이제 버트의 단방향 방식은 방식이죠. 양방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방향 방식이 만약에 잘 된다고 알려졌다면 당연히 이것보다는 훨씬 버트가 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논문이 옛날 논문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네, 이 부분에 대한 벤치마크는 크게 참고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랙이 어떤 데이터셋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퀘스천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셋이 다 앞에가 그 W로 시작합니다. H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그 센텐스의 시퀀스가 정형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What이지 어쩌고 저쩌고, Y 어쩌고 저쩌고, 위치 어쩌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쉽고, 그래서 네, 별로 참고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에서도 실험을 했는데 이게 이 부분은 진짜 제가 모르겠어서 3D 환경의 게임에서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네네. 네. 일단 이 빨간색 그래프만 봐도 성능 향상이 된 걸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강학습 하시는 분 계시면 좀 첨언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혹시 강화학습에 잘 식견이 있으신 분들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 좀 수학적으로 분석을 한 내용이 있어요. 네네, 이제 이거 되게 학습에는 중요한, 중요하지, 네, 네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네네. 학습에는 중요하지 않다 해놓고서 이제 뒤로 빼놨는데 저는 얘도 되게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은 들었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로스 함수를 이렇게 써놨었고 아까 인포NC 로스라고 이제 이거에 대해 최적의 확률을 제공하는 이 확률을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네네. 이거를 이제 일일이 막 풀어서 보기에는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래서 아까 density ratio가 이거에 비례한다라고 가정을 네, 했었는데 이제 결론이 이게 맞다고 그래서 이거를 또 어펜딕스의 뒤로 이런 식을 첨부를 해놨는데 네네. 사실 이거는 그냥 로그 계산하고 뭐 샘플 하나 빼고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결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네 마지막에 이 L이랑 이 텀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요. 그래서 보시면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로어 바운드가 이제 샘플의 개수의 로그 취한 거 빼기 로스다. 이런 네네. 결론이 나오는데 네네. 이제 이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거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네거티브 샘플 개수 그러니까 샘플 개수 네거티브 샘플 개수가 많으면 샘플 개수가 늘어나겠죠. 네네. 개수에 해당하는 n 값이 커질수록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로어 바운드가 증가를 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네네. 두 번째로 로스가 적어도 반대로 음의 마이너스 사인이 붙어 있으니까 로스가 네네. 작아도 로어 바운드가 증가를 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알고리즘 관점에서 로어 바운드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네네. 결국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 분포의 이 로어 바운드를 이런 방식으로 좀 높일 수 있다는 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게 제시한 게 되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여기 엄청 주목하는데요. 결국에는 아까 스텝 수가 작을 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텝 수가 너무 작으면 이 n 값이 작은 거고 그 n 값이 작으면 결국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로열 바운드가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낮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포 NC 로스가 워킹을 안 할 수 있다가 이제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마 여기에 나온 인포 NC 로스는 뒤에 뭐 모코나 싱클레어 뭐 다양한 그 컨트라스트 러닝이 계속 쓰이거든요. 근데 그 논문들의 실험 결과를 저희가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거쳐서 살펴보겠지만 배치 사이즈가 커야지 잘 돼요. 근데 결국 배치 사이즈는 여기에서의 n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예를 들면 오디오라고 했을 때 그 오디오의 시퀀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배치 사이즈만큼 잘라서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프리딕션을 하게 되잖아요. 즉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n이 배치 사이즈에 해당되는 거고 그 배치 사이즈 안에 얼마만큼의 양질의 네거티브 이그젠플이 포함되느냐의 이슈인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거죠. 어쨌든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가 되는 거고 그럼 그 배치 사이즈가 너무 그쵸. 배치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이 컨트라스트 러닝 자체는 워킹 안 한다가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논문에서는
그 시밀러리티 매트릭을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한다든지 뭐 그 외의 매트릭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에 대한 요 수식에서 유도되는 그 배치 사이즈가 커야지 컨트라스트 러닝이 잘 된다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는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컨트라스트 러닝 했는데 성능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배치 사이즈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성능이 잘 나오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실무에서 컨트라스트 러닝을 활용하신다면 꼭 알아두고 가셔야 될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질문이 조금 나왔는데요. 네, 동영님께서는 결국 학습을 잘하려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다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입을 해보면 결국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하드 네거티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하드 네거티브가 확률적으로 조금이라도 많이 포함되게 하려면 배치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 우리가 그거를 콕 집어서 찾아주지 않는 한 그런 말이 될 것 같고요. 영수님께서 또 말씀 주셨네요. CPC로만 한정하면 배치 사이즈 not equal to n이 아니냐지요. 가 질문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현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그쵸, 그쵸. 여기서는 n은 스텝 수고, 잠깐, 뭔가 재웅님이 말씀하신 게, 인대치 네거티브 같은 샘플링을 할 때 배치 사이즈가 커야 이게 비교 대상이 많아지니까, 그 말씀하신 게 맞죠? 네네네. 저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네네네. 영수님은 그러면 여기서만 한정하면 두 개가 다르지 않냐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다른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기서는 이제 스텝 수를 이제 좀 배치 사이즈와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 질문이 근데 그러니까 논문에서는 사실 배치 사이즈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논문에서만 보면은 영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는데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코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n 이퀄 배치 사이즈가 되지 않나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코드로 결, 하게 되면 네네네. 네네. 결국에는 그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배치 사이즈잖아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샘플의 개수가 배치 사이즈에 해당되잖아요. 어 코드로 근데 코드로 하게 되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거는 부분을 그러면 네네. 네 확인을 이따가 한번 네 알겠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님이 아니고 세영님한테 넘기시는 거군요. 넘기는 게 아니라 제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영수님에 대한 답은 이따 확인해 보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뭔가 그런 것 같지만 네 확인할 기회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 이 논문이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바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이제 첫 번째로 프리딕티브 코딩과 NC 기법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거를 잘 버무려 가지고 여러 도메인에 적용될 수 있는 언스퍼바이즈드 학습 방식을 제시를 한 게 좀 주목할 만한 점이라 생각했고 이제 기존 바이너리 비교 방식의 NC에서 좀 확장해 가지고 한 입력 데이터 내에서 복수의 네거티브 샘플을 추출하고 그리고 하나의 포지티브 샘플을 걔네들이랑 비교하는 방식의 인포NC를 제시를 했다는 게 네, 되게 좀 의미 깊은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정보 이론 관점에서 네거티브 샘플링에 대한 수학적 분석을 좀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냈다. 이런 게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네, 논문이 나온 이후에 CPC V2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네. 거기서는 이제 모델 캐패시티를 개선을 하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도 적용을 했다고 하고 이제 길이나 방향도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패치 베이스드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부분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이런 네. 것도 적용을 해서 좀 모델링의 개선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CPC 논문을 언급한 논문들인데
보시면 얘네부터도 이제 인용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좀 이 빅보드 이런 것도 되게 눈이 갔고 눈길이 갔고 되게 영향력이 모르긴 몰랐는데 이게 되게 영향력이 있는 논문이었구나. 그래서 이 방법론을 좀 잘 참고를 하면 좋겠구나. 특히 인포엔시에 대해서 언급한 논문들이 되게 많다고 좀 봤어요. 네, 찾아보다가. 가장 기본적인 컨트라스트 로스죠. 네.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그 이런 네네. 싱클레어 논문에서 뭐 이것저것 로스를 변형해서 시도해봤지만 결국에는 인포 NC가 제일 잘 된다. 이게 약간 결론도 약간 난 것 같고요. 아, 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 중원님 질문 하나만 보고 갈게요. 로스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한쪽 클래스로 비율이 많아지면 학습이 잘 안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랑 다른 건지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그냥 제가 답변 드리면 사실 그 클래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클래시피케이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네. 네네 이 CPC V1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일단 아니라서 공정한 비교는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벡터 자체를 학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프레임워크를 클래시피케이션을 쓰실 거면 그렇게 벡터를 학습한 다음에 그 벡터를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레이어를 따로 붙여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원님이 하신 질문에는 정확하게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혜님 발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준비하시면서 혹시 감상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상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네, 논문에 수식이 많은 걸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 네네. 되게 이게 근데 의미 깊은 수식들이라 얘를 넣을 수밖에 없어서 조금 괴로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어, 되게 컴팩트하더라고요. 요즘 논문보다도 더 컴팩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면 또 넣어야 될 게 생기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이 된 게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그 부분 조금 죄송스럽고요. 네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이어진 논문을 발표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간략하게 코멘트를 드리면요. 이 논문은 그 시간 흐름을 가지는 입력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 논문으로서 거기에 이제 컨스트럭티브 러닝이라는 기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이 될 것 같고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뭐랑 뭐가 포지티브 페어가 되고 뭐랑 뭐가 네거티브 페어가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현재 시점의 입력 샘플과 과거까지의 컨텍스트 입력 자체가 포지티브 페어링이 되고요. 현재 시점의 입력 샘플과 다른 시점의 컨텍스트들이 네거티브 일루전 풀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컨트라스트 러닝 같은 걸 보실 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프레임워크랑 비교하면서 보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논문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혜님 수고 들어주셔서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